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5일 영국의 제임스 히피 국방장관은 의회에 출석하여 우크라이나에 챌린저2 전차와 함께 전차포탄 수천 발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에는 열화 우라늄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열화 우라늄 제공과 관련하여 영국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열화 우라늄탄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영국은 우라늄탄의 사용 여부와 방사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영국은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한 열화 우라늄탄 사용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열화 우라늄탄 제공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던 2023년 3월에 러시아는 서방이 핵을 포함한 무기를 사용한다면 러시아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열화 우라늄탄의 우크라이나 제공에 대해 강한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5월 15일 우크라이나 흐멜리츠키에 우크라이나군의 탄약 창고로 추정되는 곳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고 대형 버섯 구름이 발생할 정도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곳에 영국이 제공한 챌린저 전차의 포탄인 열화 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었다며 폭발 후 방사선 방출량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전차 및 열화 우라늄탄 제공으로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화 우라늄탄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열화 우라늄탄은 과연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체에는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원자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열화 우라늄탄 개념. 열화 우라늄탄은 열화 우라늄으로 만든 전차 및 대전차 무기 등의 포탄과 탄환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열화 우라늄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 광석에서 핵무기 또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U235 우라늄 235를 추출하고 난 이후의 부산물입니다. 우라늄은 자연계에 풍부히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무거운 물질로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 포탄 및 철갑 탄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우라늄 광석은 그 조성, 구성 성분이 인공 핵분열을 하지 않는 U235 우라늄 238이 99.284%를 차지하고 인공 핵분열이 가능한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U235 우라늄 235가 0.7%이며 나머지는 극미량의 U234 등입니다. 열화 우라늄탄은 핵분열, 핵무기 폭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겁고 단단한 U238의 성질을 이용하여 포탄이나 탄환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핵분열이란 핵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원자가 2개 이상의 다른 원자로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쪼개질 때 알파선, 헬륨 원자핵 방출, 베타선, 전자 방출, 감마선, 전자기파의 일종 등 다량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또한 핵 붕괴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계의 무거운 물질, 우라늄, 플루토늄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발적으로 알파선, 알파 입자나 베타선, 베타 입자, 전자나 감마선,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핵붕괴라고 합니다. 핵분열과 핵붕괴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핵분열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반면 핵붕괴는 극미량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편의상 위와 같이 둘로 나눕니다. 열화 우라늄은 찰나에 핵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오랜 시간에 걸쳐 핵붕괴를 하는 중금속 물질입니다.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라늄의 조성과 방사선 방출. 천연 우라늄은 U235와 U238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U235, U238에서 235, 238 등은 질량수를 말합니다. U235는 질량수가 235이며 U238은 질량수가 238로서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수가 다릅니다.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우라늄의 경우 우라늄 동위원소는 U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0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234, 235, 238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자연적 붕괴 과정 또는 인공 핵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전자의 질량은 극히 적으므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원자의 질량이 됩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의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인데 U235의 경우 양성자가 92개, 중성자가 143개가 들어있으며 질량수는 235입니다. U238은 양성자가 92개로 동일한데 중성자가 146개 들어있어 질량수가 238이 됩니다. 우라늄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붕괴하는데 U235의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7억 년이며 U238은 반감기가 45억 년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붕괴하지만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즉, 자연계에 있는 천연 우라늄도 미량의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U235가 많이 방출하고 반감기가 긴 U238이 적게 방출합니다. 물론 자연계에는 U238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U235는 자연계에서 헬륨 원자핵을 방출하면서 토륨 231로 변환되고 U238은 토륨 234로 변환됩니다. 이후 또다시 변환되어 결국 납이되어 안정화됩니다. 열화 우라늄 추출 공정, 핵연료 제조 공정. 열화 우라늄 추출 공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나옵니다. 핵연료, 원자력 연료 제조 공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 우라늄 광석을 채취합니다. 천연 우라늄 광은 호주나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등지에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라늄 광이 있지만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채취한 우라늄 광석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을 하여 우라늄 광만 따로 분리해내는데 이때 우라늄은 일명 옐로우 K라고 하며 산화 우라늄 U3O8 상태입니다. 분리한 산화 우라늄을 불소와 결합시키는 변환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의 우라늄은 육불화 우라늄 UF6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바뀝니다. 육불화 우라늄에서 우라늄의 조성, 구성 성분은 천연 우라늄과 동일합니다. 즉, 분열하지 않는 U238이 99.284%를 차지하며 분열하는 U235가 약 0.7%입니다. 이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의 원료,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U235의 비율을 높이는 작업, 즉 농축을 합니다. 물론 중수로 등의 특별한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농축은 원심분리법, 촉매법 등이 이용되는데 U238의 비율을 낮추고 U235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서 U235의 비율이 약 2%에서 5%까지 되도록 농축합니다. 북한, 이란 등은 우라늄 농축에 원심분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심분리법이란 육불화 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고속으로 돌리면 무거운 U238은 밖으로 모이고 가벼운 U235는 안쪽에 모이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심분리 작업을 1000회 이상 되풀이하면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2 내지 5%의
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반복하면 U235를 90% 이상 농축하여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내용입니다만 핵무기는 우라늄 핵무기와 플루토늄 핵무기가 있는데 우라늄 핵무기가 간단하고 쉽지만 반감기 문제로 인해 핵무기 원료를 자주 7년 교체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플루토늄 핵무기는 원심 분리기가 아닌 재처리 시설 등 별도의 설비가 요구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대부분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천연 우라늄에서 U235가 2~3% 정도 농축된 우라늄이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며 나머지가 열화 우라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열화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에서 U235를 농축하고 남은 우라늄으로서 자연계 우라늄에 비해 U235의 비율이 줄어들고 U238의 비율이 늘어난 우라늄입니다. 따라서 열화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보다 적은 양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열화 우라늄의 군사적 이용, 포탄 및 전차의 장갑. 열화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이 열화 우라늄을 가공하여 전차의 포탄 또는 기관포, 철갑 단원 등에 이용합니다. 열화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쌉니다.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의 질량은 235 또는 238인데 철의 질량수가 56으로서 철에 비해 부피 대비 2배가량 무거우며 단단합니다. 무거운 만큼 관통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차 포탄이나 근접지원용 공격기 및 대전차용 헬기 등의 직사화기에 사용되며 단단함으로 전차 및 장갑차의 보호 장갑으로도 이용됩니다. 민간용으로는 방사선 차폐제로도 사용됩니다. 군사용으로는 현재는 전차 포탄과 대전차 헬기 및 항공기의 철갑 터널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열화 우라늄탄은 금속인데도 가루, 파우더로 만들면 불에 쉽게 탑니다. 열화 우라늄탄으로 전차 등의 장갑을 관통시키면 폭발과 별도로 장갑과의 마찰로 불꽃이 생겨 내부에 화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열화 우라늄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은 통제 물자로서 대다수 나라는 통제를 받습니다. 함부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열화 우라늄을 이용하여 포탄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텅스텐을 전차 포탄에 이용합니다. 텅스텐은 질량수가 184로서 열화 우라늄의 23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우 무거운 금속으로 관통력이 꽤 우수합니다. 열화 우라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열화 우라늄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열화 우라늄은 자연계 우라늄에서 극미량이지만 방사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하는 U235가 줄어들고 방사선을 상대적으로 적게 방출하는 U238이 늘어난 것이 열화 우라늄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연의 우라늄 광석보다 방사선 방출량이 줄어듭니다. 우라늄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으로 인체에 가장 위험한데 인체를 투과하지 못하지만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방출이 되지 않아 치명적입니다. 베타선은 전자입자이므로 인체를 투과하지 못하고 인체에 들어가더라도 알파선만큼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마선은 에너지가 매우 높은 전자기파라고 할 수 있는데 X선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인체를 투과하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에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다량의 방사선이 발생하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라늄 금속의 파편이 비산하고 가루가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사람이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자료에 의하면 천연 우라늄 1g은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인체 허용 한도의 17배 정도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열화 우라늄은 그보다 방사선 양이 줄어들었지만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편 의견으로는 열화 우라늄은 타격 순간만 아니라면 방사선은 날아가거나 떨어져 버리는데 떨어진 파편을 집어먹는 것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에서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난 열화 우라늄을 공장 부지 내에 산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인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열화 우라늄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흐멜리츠키 열화 우라늄탄 군수창고 폭발.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5일 우크라이나 흐멜리츠키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버섯구름이 일어날 정도의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곳 흐멜리츠키에 대규모 열화 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폭발로 인한 방사선 누출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 열화 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일단 러시아 국회의원 등 러시아 측 일부 인사들은 여기에 영국에서 제공된 챌린저2 전차의 열화 우라늄 포탄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이 포탄들이 피격되어 폭발했으며 이 폭발로 인해 방사선 수치가 증가했다며 인근 주민들의 대피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 일부 인사들은 이곳이 예전 구소련 시절에 사용하던 탄약 창고였으나 지금은 비워둔 상태로 방사선 수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앞의 열화 우라늄 관련 설명을 근거로 방사선과 관련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흐멜리츠키의 열화 우라늄 탄 창고에 포탄이 피격되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선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열화 우라늄 탄이 피폭되어 폭발되더라도 방사선 수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수치가 증가하려면 핵붕괴, 자연 상태의 우라늄 붕괴가 아니라 핵분열, 핵무기 폭발이 일어나야 하는데 흐멜리츠키의 폭발은 핵폭발이 아닙니다. 단순히 열화 우라늄 금속이 깨지는 것으로 열화 우라늄에서 이미 방출되고 있는 극미량의 방사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우라늄이 없던 장소에 신규로 우라늄 물질인 열화 우라늄탄을 보관하면 그때부터 약간의 방사선 수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열화 우라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열화 우라늄탄을 임시로 보관하더라도 인체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흐멜리츠키의 폭발 장소가 예전 구소련 시절에 탄약 창고로 쓰던 곳으로 지금은 비워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열화 우라늄탄이 이곳 흐멜리츠키에 보관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비워두었다는 주장은 버섯구름이 발생할 정도의 대폭발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열화 우라늄탄의 개념, 조성과 방사선, 추출 및 제조, 군사적 이용,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영상의 내용이 괜찮았다면 제작자 격려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